한 중국 학생이 외치듯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자랑하는 그 농업과 과학기술은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것들입니다. 한국은 본래의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심지어 유럽과 미국조차도 우리 중국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잘난 한류라는 것도 결국 중국 문화 그늘에서 조금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왜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는 거죠?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은 스탠포드 강의실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과연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첼리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요. 우리는 단지 미국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매년 우리 대학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이슈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특히 한류와 한국의 영향력을 주제로 선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K-드라마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한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몇몇 중국계 학생들은 한류의 성공이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죠. 그들은 한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스탠포드 같은 대학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의 반대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학생들은 한국 문화 행사의 취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조직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서명을 강요했죠. 이 모든 시위의 중심에는 아주 과격하고 국수주의에 있는 린이라는 학생이 중심으로 있었어요. 심지어 행사 전날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대학 총장과 교무위원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요. 결국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그날 예일대학에서 오신 교수님의 특별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이 실제로 70년 전 서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변화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오늘날 서울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폐허입니다. 그 사진 속 서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어요. 한국은 6.25 전쟁 직전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철저히 수탈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철, 석탄, 텅스텐 등을 채굴하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생활용품까지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날들 동안 한국인들은 식량 부족으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패망 후 한국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했지만 이내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는 다시 한번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유엔군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은 초토화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100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전쟁은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매우 처참한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힘겹게 다시 일어섰는데요. 1950년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1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아무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난 후 30여 년 만에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했고 이 현상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 또는 한국의 기적으로 부르며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한 독일 언론은 한국을 모든 것이 폐허였던 작고 척박한 땅에서 단 한 세대만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평가했어요.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기술적 성공을 현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적 성취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 연간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를 증명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역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끊임없는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고마운 일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수업을 듣던 중국인 학생 리니가 매우 화가 난 듯이 소리치며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을 했는데요. 리니는 뚜렷한 분노와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국이 자랑하는 그 농업 기술은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한국에는 본래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역사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농업, 과학, 천문, 의학, 중국 없이는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수렵을 하며 야만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유럽과 미국도 우리 중국 문화의 빚을 지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리니는 거의 도발적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류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 문화의 그늘 아래에서 조금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 문화를 베껴서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나라의 문화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리니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리니는 그칠 줄을 몰랐죠. 중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잔혹한 수탈을 겪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에 의해 무수한 문화재가 약탈당했고 수많은 중국인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소련이 붕괴된 후 우리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대 강국으로 우뚝 섰죠. 그는 점점 더 기세를 올리며 중국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아프리카에만 30개가 넘는 나라의 대대적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식량뿐 아니라 도로와 항만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고작 한국의 지원 사업을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리니의 말에 몇몇 중국 학생들은 동의하는 듯한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리니의 과격한 국수주의와 역사 왜곡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수님은 흔들림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려 노력하셨습니다. 문화적 교류는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문화만을 최고로 치켜세우는 것은 진정한 학문적 탐구와는 거리가 멀죠. 미국 최고의 사립 명문대학의 강의실은 세계 각국에서 온 탁월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리니의 발언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원래 한국과 한류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준비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한 이상 오늘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이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그 나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국의 자립을 촉진하는 발전 지향적 태도의 예입니다. 교수님은 리니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리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중국도 많은 국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개발협회에 가입한 이래로 중국의 원조 규모는 엄청나죠. 하지만 중국의 지원은 주로
채굴과 광산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기술 습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추가하며 교수님은 중국의 원조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원조를 제공할 때 독재나 부패, 인권 침해 등의 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부패한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받는 나라에서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브루킹스 연구소와 에드데이터의 연구를 인용하여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원조금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대출이며 이 대출의 이자율은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결국 수혜국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죠. 이 대출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높은 고금리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은 국가의 예산을 소모하며 이로 인해 교육, 보건, 인프라 개발 등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이 축소됩니다. 이러한 대출 조건은 수혜국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취약한 경제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개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부채 수준과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평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결국 수혜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중국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이득을 취하는 게 너무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도 도움 나름 아닐까요? 저런 도움은 중국이 약자에게 단맛만 빨아먹고 버리는 아주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 원조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국제 원조의 복잡성과 이면을 이해하는데 깊은 통찰을 설명하시면서 국제 원조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이중적인 원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중국은 겉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무리한 유상 차관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의 국제 원조 활동은 겉보기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종종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받는 국가들에게 심각한 장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죠.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자국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참여는 제한되며 중요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경제의 자립성 강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비아에서 중국의 대규모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 기업이 시공했으며 잠비아 정부는 이에 대한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GVT의 경우 중국의 원조로 인해 국가 채무의 80% 이상이 중국 관련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GT 경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간다 역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공항 건설 자금을 차입했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중요 인프라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관측기관과 비정부기구, NGO는 중국이 원조라는 명목하에 저개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원조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수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기관들은 투명성과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원조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원조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원조가 수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이중적인 원조 정책은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자국의 장기적인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을 하시며 이게 과연 강대국인 중국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나요? 듣고 있던 리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국의 세계 정세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셨지만 그 간결함 속에서도 교수님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엿볼 수 있어 매우 놀랍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정치적 발전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극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강렬한 민주주의의 열망과 역사적인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1960년 4월 19일 혁명은 한국 민주화의 첫 번째 큰 전환점으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혁명은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경찰의 발포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군사정권에 의한 계엄령 강화에 맞서 광주 시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저항했고 이에 대한 군의 잔인한 진압으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결실을 맺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국민들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요구했고 이 항쟁은 결국 군사정권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다 합니다. 이는 한국이 민주적 체제로 확실히 전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보여줬고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가장 활발히 실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단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의 정치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합니다. 이 체제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정치적 목소리나 반대 의견의 존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보도 통제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엄격히 검열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통제는 위대한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고도로 발전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뉴스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기자들의 감시 및 체포, 인터넷 검색 결과의 조작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중국 시민들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중국 내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와 음악, 문학작품 등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열은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산당의 정책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및 언론적 통제는 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으며 언론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증진시켰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디어 채널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이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중국과 한국은 언론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이는 각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했습니다. 강연 도중 린이는 격앙된 목소리로 교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으며 그의 말투에서는 중국에 대한 깊은 국수주의가 엿보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한국 중심적이며 반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중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린이의 목소리는 강의실을 가득 메우며 강한 불쾌감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그 순간 린이는 격렬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의실을 떠나버렸고 그의 동료 중국 학생들도 그의 뒤를 따라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명백히 무례했으며 그들이 떠난 후에도 남은 학생들 사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퍼져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교육적 토론을 넘어서 그들의 자국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민주적 대화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린이의 발언은 국제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왜 일부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깊이를 드러내며 강의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낸 강인한 민족의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세계적인 문화 현상인 한류를 탄생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기적을 이루었으며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문화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린이의 반응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교수님의 강연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그의 격앙된 목소리와 갑작스러운 행동은 강의실 안의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몰아넣었고 이후 그와 몇몇 중국 학생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면서 강연의 흐름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침착하게 강연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의를 들은 많은 학생들은 한국의 깊은 역사적 매력과 그 나라가 이룬 성취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강연을 계기로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긍정적이며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강연을 통해 얼마나 한국이 대단하고 멋진 나라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번 강연이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강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